아빠가 더 도와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요. 제가 못하는 것도 아빠 책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남은 건 고독과 상실뿐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기분,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생을 다시 찾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삶의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작은 영감을 얻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박철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이가 첼로를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방과 후 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동네 음악학원을 추천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처음엔 바이올린을 권유받았지만 너무 작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라며 거부했죠. 그러다가 첼로를 보더니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첼로와의 첫 만남이 시작됐고 아이는 빠르게 악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학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며 작은 손으로 줄을 튕기고 활을 그을 때마다 방 안에 맑은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소리가 어찌나 자랑스럽던지요. 하지만 처음엔 단순히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운동이나 미술처럼 한동안 열심히 하다 흥미가 식으면 그만두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이는 첼로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몰입했습니다. 학원에서 열리는 작은 발표회에서 아이가 연주한 꿈꾸는 동물원이란 곡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아이 정말 특별합니다. 음악적 감각도 뛰어나고 집중력도 대단해요. 제대로 배우면 큰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무척이나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큰 연주자라는 말이 얼마나 막중한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그냥 묻어두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첼로 레슨을 전문적으로 받게 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연습에 점점 더 열정을 쏟아부었고 우리 가족도 그의 꿈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에 연습용 첼로를 들여놓고 학원을 넘어 유명 강사에게 1대1 레슨도 받게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아들의 재능을 지원하겠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가족의 방향을 크게 바꾼 사건은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였습니다. 아이가 지역 예선을 통과해 본선 무대에 오른 겁니다. 대회장에서 연주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너무나 긴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대에 오른 것처럼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연주 내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몰입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결국 아이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진짜 재능이 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재능이 진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대회 이후 아이는 점점 더 큰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회를 다니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더 큰 세계로 나가려면 해외 유학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해외 유학은 저희 가족의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유학비, 생활비, 숙소 문제까지
모든 게 현실적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생님 많아. 꼭 외국까지 나가야 하겠어. 하지만 아내와 아이는 저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더 배우고 싶어요.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녀의 재능과 꿈을 막는 것은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는 해외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가정을 지탱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나 열심히 해서 꼭 멋진 연주자가 될게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 남아 치열한 기러기 아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첼로 선율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그날,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렇게 차갑고 조용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무심코 아이가 연습하던 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첼로 스탠드와 악보, 아이가 남겨둔 작은 메모들까지. 모든 게 그 자리 그대로인데 그 공간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낯설면서도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족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다 잘 될 거야. 이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말하며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홀로 남은 집안의 정막은 제게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출근길에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아내와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했지만 회사에 도착하면 일에 몰두하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저녁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밋밋하고 허전했습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TV를 켜놨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가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첼로 수업에서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는지, 학교 친구들과의 이야기, 콩쿠르 준비 과정 등을 들려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저는 그 모습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너머의 가족과 대화를 마치고 나면 더욱 텅 빈 방에 홀로 남아있는 제 자신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경제적인 압박도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큰 부담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며 추가 수입을 벌었습니다. 출근 전 새벽에는 화상 통화를 하고 밤늦게 이메일로 가족의 요청 사항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빠로서의 책임이야. 내가 버텨야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겐 몸을 쉬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병원 침대에서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게밖에 못할까? 가족을 위해 이 정도는 견뎌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자신감마저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아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거나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슬럼프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야 해요. 아니면 아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더 나은 학업 환경, 더 많은 학업 지원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돕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유학 비용과 생활비로 경제적 한계에 다다른 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힘들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아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더 도와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요. 제가 못하는 것도 아빠 책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아이를 다독이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장면은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지금 돌아온 건 원망과 실망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과의 소통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었고 아이와의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빠, 이제 곧 수업 시작해서 끊을게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대화 중에도 제가 끼어들 틈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남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화상통화에서 다시 한번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지원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놔두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급한 말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쳤지만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모든 걸 바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제 삶이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만 먼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아내의 요청이 계속될수록 저는 가족 안에서 제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존중도 아버지로서의 자존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지원금은 조금 더 보내줄 수 있나요? 짧은 문장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정당한 일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게 옳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희생이 정작 가족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 희생이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보이는 아이와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제 곁에 있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사실이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저 자신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왜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오늘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 가족 안에서 제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마주하는 적막함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지난 시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그 가족은 제게서 점점 멀어졌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애쓰려 해도 몸과 마음은 나날이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이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는 게 두려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답답한 마음에 고향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터가 보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낯익은 모습이었지만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수철. 저는 무심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철이야? 그는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단짝이었고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늘 붙어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었고 소규모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형수철,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제가 말을 꺼내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 아마도 그렇지.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더 나은 미래, 가족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고립과 상실감만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철이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얼굴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자녀의 첼로 유학, 홀로 남아 뒷바라지한 시간, 그리고 멀어져가는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철이야,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많이 살아왔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 그 단어조차 제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고 제 삶의 의미를 그들에게만 의존해왔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동아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와서 첼로 좀 연주해봐. 내 아들에게만 맡겼지. 너도 음악 좋아했잖아. 그의 말에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무슨 연주를 해. 지금까지는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하지만 그의 권유는 진지했고 결국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의 동아리에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동아리는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하려던 제가 어설프게 첼로를 잡아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음 소리를 내며 연주를 배우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제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제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야 해.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점차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작은 걸음들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난 날, 저는 잊고 지내던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떠올랐고,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이 향상되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식습관 역시 개선하여 규칙적인 식사와 직접 요리를 통해 만족감을 얻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저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 번째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산을 원금 보장금 융상품, 수익률 기대 투자 상품, 비상금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안정적인 재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적 안정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은 고귀했지만 그 끝에서 제 삶의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음악 동아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등산을 통해 자연과 마주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첼로 연주는 감정의 해방을 도왔고, 산행은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무겁고 어둡기만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일상은 새로운 선율로 가득합니다. 하루는 늘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공원을 걸으며 들려오는 새소리와 상쾌한 바람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계획하며 작은 설렘을 느낍니다. 오전에는 첼로 연습에 몰두합니다. 이제 첼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서툴렀던 손놀림도 익숙해졌고, 연주하는 동안 선율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해 줍니다. 주말이면 동네 등산 모임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과 느껴지는 숨소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큰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함께 나누는 간식과 커피 한 잔은 제가 잊고 살았던 소소한 행복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제 희생이 자녀에게 강요처럼 느껴졌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자녀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제 희생의 의미와 그로 인한 후회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도 자신이 느꼈던 부담과 감정을 털어놓았고, 그 대화가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첼로 연주를 영상 통화로 들려줬을 때 아빠, 정말 많이 늘었네요. 멋져요. 라고 한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여 자녀와의 관계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산책과 첼로 연습, 산행, 가족과의 대화 등 모든 것이 화음을 이루며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과거의 희생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지만 이제는 그것을 짐으로 느끼기보다는 소중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조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행복을 모아 제 삶의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며 가족과 어우러진 새로운 화음을 연주하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의 선율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